네. 끔찍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네. 북한 분들도 오셨고, 정치권에서는 윤희숙 의원 논란도 있고, 우선, 윤희숙 의원이 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무혐의 씨, 여권 인사들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분 태도가 대단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셔? 아니 뭘 잘했다고 화를 내셔? 그리고 나는 보통 우리 같은 이제 정치인들, 저도 정치 오래 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됐을 때 1차로는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게 억울할 경우에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계속 좀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드러난 것은 어쨌든 아버님께서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지금 농사 짓겠다고 하고 계단식론을 사신 거잖아요. 계단식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다 인정하지만 사실은 투자 차익을 노리고 산 거다.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걸 인정하셨고 윤희숙 의원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아니 애초에 애초에 시작한 일은 이 아버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농사질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권익위가 의심한 거고. 의심한 거죠. 그 문제를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화를 내셔? 뭘 잘했다고? 자, 아버지가 투자를 한 것이고 아버지가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100번 믿어줘서 그 땅을 살 때 몰랐다고 쳐도 윤희숙 의원이 결과적으로 저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인 윤희숙 의원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이 80세의 아버지가 투자 차익을 노렸을 때는 자기가 그걸 땡땡거리고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투자 차익, 투기 수익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고민을 하셔서 샀을 거 아닙니까? 보통 80세, 79세, 80세 땅 사시는 분이 자기 생전에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딸, 혼자 사는 딸 안타까워서 세종시 가까운 곳에다가 그 땅을 사신 것 같은데 명백히 대상이 윤희숙 의원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아버지가 그 땅을 산 것이 투기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화를 내시니까 보통 저런 경우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설사 몰랐다는 것을 인정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자기 딸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셨는데 그 대상이 될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몰랐다. 아니 화를 내냐 이거요. 두 번째 몰랐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거짓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은 세종시와 연고가 없어요. 오로지 딸 윤희숙 씨가 살고 있는 세종시 그 인연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딸 집에 들렀다가 혼자 사는 딸 걱정돼서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걱정될 거 아닙니까? 온 김에 그 근처 건물을 알아보다가 이제 농지를 샀다고 하시니까 그런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윤희숙 의원은 집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집에 안 들렸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분이 집에 들리지 않았다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추측할 때 되게 그런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버지가 79세 넘으신 아버님께서 제가 보기에 좀 점잖은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세종시에 내려가서 땅을 보고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거기서 주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 경작하시는 김 씨라는 분은 그분이 한 두세 번 정도 주무신 적도 있다고. 그러면 자기 딸이 지금 세종시에서 KDI 연구원 부장으로 있으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사고 경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끔 가서 주무시는 정도의
삶을 사는 동안 단 한 번 딸 윤희숙 씨에게 전화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고 땅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에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어떤, 아니, 아무리 그 가족 간에 의가상에서 아예 안 보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죠.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그 기간 중에 한 번은 만나지. 밥도 먹고. 2016년인데, 지금 2021년인데. 가족사니까 거기서 제가 높여갈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보통 전화를 하죠. 하다못해. 아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왜 오셨어요? 어디 오세요? 잠깐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무려 10억대 가까운 땅을 사는 거니까. 그럼 그 땅을 산 이유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 100세까지 사신다고 보더라도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거 차익을 올려서 본인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번들 그 나이에 뭘 쓰시겠어요, 새로. 그러니까 다 자식을 내다보고 사시는 거예요. 80대 때 되는 부모님들은 땅 살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화해서 희수가 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참 너 앞날도 걱정되고 그때는 정치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여기 세종시 너 사는데 근처에다가 땅도 사놓고 나중에 다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물론 또 이분들의 분야관계가 특수해서 그 얘기를 안 했다 쳐도 저는 사실 어쨌든 아무리 봐도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행위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야멸차게 공격을 해놓고 같은 수위로 문제를 지적해 놨거든요. 비슷한 케이스가 양희원영 의원. 네, 양희원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동산 기획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래서 그 땅을 팔리지도 않고 맹지 아닙니까? 맹지죠. 예. 네. 그러면 그때 공격했던 걸 그대로 양희원영 의원이 이제 어머님이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맹지를 사셔서 팔려고 했더니 그게 10분의 1 가격으로도 안 팔린다. 뭐 그래서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윤희숙 의원 거 생겼을 때 하고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윤희숙 의원이 양희원영 의원에게 공격한 내용을 다 공유를 했어요. 우리 당 의원들이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그러면서 이 양반 적반하장이네. 자기는 양희원영 문제를 그렇게 공격해놓고 우리가 공격하니까 화를 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작부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고 시작한 이유는 아니 이 양반 왜 남 공격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놓고 자기 문제가 됐을 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땅을 샀을 때 그 차익은 윤희숙 형제들 것일 텐데 그럼 자기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걸 팔아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양희원영 의원 케이스 때는 투자의 기재. 투기의 기재라고 투기의 기재라고 했습니까? 예. 투기의 기재라고. 예. 부메랑으로 그냥 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양희원영이. 예.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이런 경우는 되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잘 소명하면서 죄송하다고 로키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화를 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그래서 떳떳해서 얼마나 억울한 화를 낼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신 접근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아직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런 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런데 KDI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언론과 이 의혹 제기자들은. 예. 그걸 잘 소명하면 되지. 화를 자꾸 내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한 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근데 사퇴 본인은 표명했고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는 사퇴 의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보도도 나오는데 아니 뭐 내부에서 그걸 의논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직은 없고 왜냐하면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사퇴한다니 사퇴 뜻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아니 사퇴한다 그래서 사퇴 뜻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저게 일종의 약간의 뭐 사퇴 쇼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게 더 강하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퇴를 하셔요? 본인이 이렇게 떳떳한데 왜 사퇴하시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잘못한 사람이 사퇴를 해야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안 맞다. 왜?
이분을 뽑아준 서초 주민들은 이분이 4년간 임기를 하면서 서초를 발전시키고 중앙정치를 잘 하시기를 바라서 위임한 건데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국회의원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뭐 때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공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찍어준 분들, 내가 책임져야 될 주민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사퇴하겠다고 던진 것도 되게 무책임해 보여요.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막 영웅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왜 영웅이지? 그래서 되게 국회의원으로서 되게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행위인데 절절하게 원하시면 국회의원 하기 싫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와드려야 되지만 저는 원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사퇴 선언을 한다고 해서 다 사퇴 수리해서 다 보궐선거하고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당의 경선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충청 라운드가 시작된 거잖아요? 내일부터. 거기서 결정되죠. 거기서 보통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발표를 최종 12일 날 한다 이렇게 해서 분들이 이제 되게 열흘 좀 남으신 줄 아는데, 예. 사실은 투표 들어가기 때문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은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주말에 나오죠, 결과가. 네, 투표가. 예. 예.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대의원과 권리당원이고 예. 다음 주 주말 되면 이제 1차 선거인 국민 선거인단 1차. 충청도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접수된 순서대로 1차 선거인단. 1차 선거인단.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큰 집단이에요. 몇십만 되잖아요. 1차만 해도 한 80만. 67만, 80만, 70만.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까지 합치면은 80만 되죠. 엄청난 80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 선거 결과가 이제 투표가 시작되고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부터 사실상 투표는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된 겁니다. 투표가. 이거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안 떨리는데 후보들은 굉장히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도 결과가 예. 거의 요번 주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이 굉장히 결선 투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요. 가느냐 안 가느냐. 네. 예. 우세는 이재명 후보 쪽이 우세한 거는 자명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다만 50%를 넘겨서 결선이 없어지냐 아니면 그게 아니어서 결선을 가느냐.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만약에 1, 2 후보의 차이가 근소하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호남 민심이 그렇죠. 움직입니다. 움직이겠죠. 야,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러면 네. 이제 또 다른 결집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 충청도와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1, 2 차이가 좀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대세론이 확 자리를 잡죠. 충청도가 이제 어떤 후보도 연고가 없는 지역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중립지역인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방향. 이재명 후보 부인이 아마 그쪽 충중과 청주가 그쪽이라고 네. 하고요. 그래서 충청의 사위라는데 사위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나도 충청의 사위야. 나도 우리 처갓집 논산이에요. 그거는 근데 안 통하더라고. 그때 가보니까 안 통하더라고. 나 그때 4등 5등에서 최고위원 선거 할 때. 근데 호남의 사위도 많고 네. 부산의 사위도 많고 사위라고 어떻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세균 후보 쪽에서 네. 충청도에 굉장히 공을 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일찍 그걸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특히 대의원 같은 경우 일반 여론조사나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표심이 윤곽이 있는데 대의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대의원들과 당원들 안의 흐름은 거의 보여요. 보입니까? 일반 선거인단은 잘 모르는 거죠. 일반 선거인단은 왜냐면 누군지 모르거든요. 여론조사로 봐야 돼요.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대의원들은 사실은 명단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선거 오래 치러보신 분들, 대표해보신 분들은 대충 알아요. 네. 그 흐름이 보이죠. 70만, 80만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반 여론조사가 거의 똑같죠. 바로 그거예요. 1차 선거인단만 67만인데 네. 당원, 대의원 해서 몇만 명 최대 한 10만 명이라고 해도 한 70만이 선거인단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걸 따로 발표하잖아요. 네. 당원 대의원 건을 먼저 까고. 그러니까 이 영향을 줄 수 있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줄 수가 있어요. 예. 70만 되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요. 예. 여론조사 1000명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70만이면. 제 말은 어쨌든 이 충청도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클 그런 변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인데 선관위가 구성됐고. 네. 여기는 이제 역선택 가지고 막
논란이 시작되는 참이더라고요. 네.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선택.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요. 첫 번째 역선택의 근거는 없다. 아직 입증된 바가 없죠. 역선택으로 인해서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경선 결과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과도한 프레임이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경선의 정신 사실은 그 당에서 후보를 뽑는데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의견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은 합리적이에요. 할 수 있죠. 굳이 그걸 왜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거기서 어떤 후보가 결정돼도 그 후보를 안 찍을 텐데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의견까지 경선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보기 위하여 그걸 보자고 할 때는 어차피 자기 당 후보를 찍지 않을 당의 지지층은 빼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건 빼거든요. 어차피 저분이 본선 경쟁력을 본다 하더라도 저분들은 안 찍을 테니 우리 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서 근데 민주당은 이제 1년 전에 그런 룰을 다 세팅해 놨는데 근데 항상 1년 전이라 항상 그렇게 해왔죠. 경선이. 이번 대선 경선 관련해서도 1년 전에 결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안철수 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 전 과정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안철수 후보를 그 레이스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육책이지 정당의 경선의 원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아마도 원희룡 후보까지는 넣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요 후보군, 5위 안에 주요 후보군이 2대 3으로 나눠지면 그럼 이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당의 룰이 이미 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상황이면 지금은 바꾸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관위가 출범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선 준비위에서 했던 거라 선관위 출범하면 또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할 것 같거든요. 아니, 바꿀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보 간의 합의가 되거나 후보 간 합의는 안 되지만 당내 구성원의 한 7, 80% 가까운 구성원들이 후보자의 이해관계가 상관없이 동의해 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시에 박영선 장관이 여성 가산점 가져갈 때 좀 억울했지만 이미 당에서 그 원칙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룰이었기 때문에 승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바꾸면 찬반으로 나눠진 후보 간에 이제 유불리가 확 드러나잖아요. 엄청 드러나죠. 유불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룰은 레이스가 시작할 때 바꾸면 당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은 나오겠지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저는 바뀌길 바라죠. 그 당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저한테 왜 불리합니까? 다만 보통 당은 이 경선을 관리하는 지도부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누가 어떤 주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매번 바꿔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꾸자고 말 나와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나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안녕하신 거 맞죠? 예. 왜냐하면 자가격리 중이세요, 지금 김두관 후보께서. 12일째인데요. 예. 이틀만 있으면 복귀합니다. 아이고. 한참 바쁜 시기에 2주 동안이나 선거운동을 못 하셔갖고 하여튼 속이 좀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갈 길이 먼데 2주나 발이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런 와중인데 정세균 후보도 자가격리 들어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후보도 자가격리 들어갔고요. 금요일부터. 그래서 사실은 좀 경선 일정도 조정을 하고 후보자 격리 시 룰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격리 시에는 그러면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룰이 좀 필요하다? 예. 지난번에 저도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격리되었다면 당에 연기를 했을 거고 하위권 후보 서름이죠 뭐. 지지율 갑부들은 좀 다릅니다.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작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격리돼서 안타깝다는 성명서도 하나도 없고. 아, 성명도 하나 안 나온 것도 좀 서운하세요. 아니, 격리된 상태에서 메시지도 내고 온라인 정책 발표도 하고 있지만 네. 활동이 자유로운 후보가 비교가 됩니까? 시체 말로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격리됐어도 이렇게 계속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지금 항의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세균 후보도 여러분 금요일부터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또 룰에 조정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좀 주목해 보고요. 예. 그나저나 경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닥친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김 후보님. 예. 우선 윤희숙 의원 논란. 윤희숙 의원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김두관 후보가 이런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어설픈 사퇴 쇼다. 악어의 눈물이다. 금요일 기자회견 보고도 이 생각이 그대로십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이 네. 부친의 부동산 투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현직 사퇴라는 최고 결심을 하루 만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전문가가 붙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투기를 해놓고 들키니까 도망간 것인데 그래도 정치를 계속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열하게 국회가 이현직 사퇴제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눈물쇼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분이 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집이 두 채가 있으면서 국회 연설에 나는 임차인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성질은 자기가 다 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문제가 없다면 왜 이현직을 던집니까? 그냥 경찰 조사 조용히 받으면 됩니다. 이미 아버지의 투기 의혹, 그러니까 그 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3,000평 땅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러니까 투기 정황이 있다는 것도 이미 윤 의원은 파악한 채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가 하나 문제가 없는데 네. 그 국회의원직을 하루 만에 사퇴를 결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알고 있었다는 건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권익위 조사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거는 뭐라고 애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 거죠. 권익위 발표 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예. 아니 근데 권익위 발표 전에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팔라고 했다든지 뭐를 하셨겠죠, 그분이. 그거는 이번에 여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팔면 더 이상하죠. 그리고 팔아서 큰 차익을 남기면 더 이상하니까 못 판 거고. 또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 아버지가 노후 생활을 하려고 농사 지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전원생활 하려고 땅을 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예. 근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알고 있었고 미공개 정보를 심지어 넘겨줬다라는 이런 엄청난 혐의를 씌우려면 무슨 근거라도 하나 내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윤희숙이 땅 산 거 알고 있었다. 심지어 미공개 정보를 윤희숙 의원이 넘겨줬다. 제부가 넘겨줬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다니 이건 정치 몰입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KDI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윤 의원은 이 분야 전문가로 KDI 입사 당시 예타를 담당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특채된 분이거든요. 예. 상당기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고 KDI 내부 부서 간 순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련 정보를 내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땅 살 때 그때 그 부서가 아니었어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우리가 제기한 게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리 여당의 여당의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에서 권익위에 발표할 때 양의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모친이죠. 모친께서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20평, 40평, 80평 이렇게 샀는데 그 부분을 투자 기재라고 아주 굉장히 세게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발끈해서 의원직도 사퇴하고 대선 후보도 사퇴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대선 후보를 사퇴하는 것부터 이상했고요. 또 의원직 사퇴는 더 내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어쨌든 이제 나를 수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밝혀지면 나를 비판했던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셔라 하면서 이제 실명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뭐 네. 김두관 의원도 그 기자회견 가운데 실명이 언급이 됐거든요.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가 본인 보고 후보를 사퇴? 그리고 본인 문제는 조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니 왜 자기 정리 문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를 이렇게 합리적 의심하고 비판한 상대 의원들 그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그건 저는 뭐 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윤희숙 의원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당에서 다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은 이번에 앞뒤 재지 말고, 네네. 뭐 우리 캠프 윤희숙 같은 의원이 몇 명인지 재지 말고, 예. 무조건 뭐 의원직 사퇴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사퇴를 안 시켜주면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제가 알기로 어제 오후에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네. 본인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정리해주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사퇴안 처리시켜주자, 그러니까 가결해주자, 안 해주자. 전체적인. 뭐 정치적 북풍 또 뭐 우리 당내에 뭐 해야 될 의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온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다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뭐 당리당략이라든지 정파의 이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대선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당에도 부동산 기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KDI 전수조사도 머뭇거리지 말고 조사를 하고 윤희숙 사직권도 입장을 그냥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냥 사퇴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사퇴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도 엄호해선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해석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지금 사실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처리하고 나면 민주당에서도 권익위로부터 투기 혐의 받고도 뭐 탈당 안 하고 그대로 있는 10명의 의원들 그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망설인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김두관 후보께서는 윤희숙 의원도 사퇴하고 조사받게 하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교 공격이 들어오면 그분들도 사퇴시키고 조사받게 하라. 그 정도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쪽이세요? 우리 당에서 뭐 그 이상도 감수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이상은 뭡니까? 그 이상이라는 것은? 아니 뭐 그 이상은 사안들이 생기더라도 이번에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그 건의가 조사를 의뢰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문제 없다고 된 분들이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뭐 받으신 분들은 문제 없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의원직 사퇴하고 조사 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뭐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기느냐, 그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제 뭐, 박병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의를 했고, 오늘도 뭐, 본회의 1시간 전에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찌 될지, 이번에 처리할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이제, 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났는데 기본적으로 좀 오보이고요. 말이 바뀌었다 이런 기사가 났죠. 예. 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제 기사를 좀 많이 비틀었고요. 법안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걸 그냥 반대라고 써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언론중재법 통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36살 최연소 군수할 때 작은 지방 언론과 전쟁을 하면서 그 기자실도 폐쇄하고 언론개혁에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만큼 언론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청와대 신중론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저도 들었기는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입장. 청와대가 뭐 입장을 없다고 그러더만 좀 지나니까 아마 국제 언론 단체라든지 우리 뭐 언론 개혁 시민연대 뭐 이런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좀 당에 전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당시 제가 진보 언론의 실을 말리고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네. 제 주변에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 진보 언론이나 언론개혁 운동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언론에 대한 굉장히 그걸 근거로 탄압이 걱정된다 이런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지 나는 찬성한다 쪽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예. 전해 들으면서 시간이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김 후보님 예. 자가격리 예. 끝나시고 이번 주에 민주당 경선 토론 뉴스쇼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얼굴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네,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될 지금이야말로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기존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이 쥐어주는 그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신념을 지켜온 정치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매 시기마다 시대적인 알람을 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정치인, 준비된 정치인이 야말로 이제 이 지체된 대한민국 사회를 미래로 안내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의원님의 대선 출마가 네. 정의당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정의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정의당은 이제 전망을 열어야 하죠. 네. 내년 대선에서 양당 정치를 종식하고 미래로 나가는 정치 전망을 열어야 정의당의 존재 이유 네. 또 전망이 또렷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회찬 심상정 이후에 리더십을 명실상부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숙제가 이제 이번 제가 대선 출마하는 제 어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 이제 이게 이제 대표 슬로건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럼 한번 좀 나눠서 일단 전환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당의 교체보다는 정치의 교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정치 전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의당으로만 국한을 하더라도 의원님의 또 네 번째 출마, 외람되지만 결국 정의당이 정체되어 있고 대안부재의 정당이라는 자기 고백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의당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전망을 열므로써 네. 정당의 미래도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단지 정치 전환으로 한정된 전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걸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유엔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내 삶도 선진국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화 이후에도 87년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것은 이제 시장 권력을 뒷바라지하는 데는 여념이 없었지만은 네. 시민들의 삶은 챙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불평등의 정치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으로 일군 성과를 소수의 특혜, 소수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뺏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께서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단편적인 몇 개 정책 갖고 되는 게 아니라 200년 화석 연료 체제의 문명을 사실 바꾸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대통령 한 사람, 뭐 한 당, 또 한 권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도 이제 전환이 돼야 돼요. 이제는 의회 중심주의로 나가야 되고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환의 정치 또 다당제 시대를 열고 또 책임 연정을 이끌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이죠.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슬로건 이제 시민의 시대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전 대선 때 출마했을 때 슬로건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시민의 시대라고 하는 슬로건의 변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오히려 어떤 그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색깔을 더 옅게 만드는 더 펑퍼짐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이제 좀 그 이념에 갇힌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요즘에 이제 노동자라는 말도 이제 플랫폼 산업 같은 데는 요즘에 노동자 떨궈내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노동자 떨궈내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처럼 포장해서 그렇죠. 기업의 이제 책무를 이제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하는 노동법도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시민은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시민 이분들이 노동자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고 또 이 시민들이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 네. 예,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뭐 양당에 맡겨봤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 사회가 너무 약하고 시민의 기본권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기후 위기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시민들의 기본권을 대폭 확장하고 또 모든 분야에서 또 동네까지 자치분권을 확대해서 시장과 국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소사이어티를 만들겠다. 그게 시민의 시대의 포부입니다. 그 이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금은 슈퍼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슈퍼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후보들께서 좋은 정책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슈퍼 대통령 돼서 다 할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 현재의 양당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 지키는 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당 체제가 권력 투쟁에는 굉장히 용이한 구조인데 그 안에 국민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승자 독식 선거 체제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되고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원적인 정당 체제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책임 연정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선거제도 개혁을 그렇게 길을 쓰고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형 대통령보다는 조정자형 대통령을 요구하는 시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의원님의 말씀은? 아니 뭐 대통령은 확고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양당의 구조 안에서 갇힌 정치는 결국은 양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민의 압력이 정치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의회 중심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양당 체제는 다당제로 전환해서 연합 정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대선 때 의회 중심제를 공약으로 낸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단계가 됐다.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의회 중심제로 가는 첫 단계 준 대통령제로 전환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야에서 이제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그 개헌까지도 네. 이제 그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거대 정당이라 하더라도 시민들 위에 군림할 수는 없죠. 이번 이제 대선 캠페인 때 시민들의 뜻이 또렷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예. 요즘에 뭐 여러 방송에서 양당의 초박빙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상은 빗나갈 겁니다. 만약에 양당의 초박빙 선거가 되면 지금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 투표장에 안 나갈 겁니다. 그거는 대거 투표 포기로 갈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를 떠나서 지금 양당 정치에 신물나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양당 정치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그리고 또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을 광범하게 묶어 세우는 그런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의원님의 대선 득표율이 6% 조금 넘었던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몇 %를 기록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는 무슨 이제 뭐 보수 진보 중도 이런 구분법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구분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에 보수가 없고 진보에 진보가 없고 내로남불 정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가치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예, 이제는 그동안의 불평등 정치, 이 과거의 정치를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자. 네.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저는 제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미래의 세력으로서 심상정과 정의당이 어떻게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이번 대선의 저희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 양당 정치를 종식하려면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들께서 최소한 3분지계를 만들어 주시고 34%로 저 대통령 만들어 주시면 책임 연정을 구성해서 전환의 정치를 제가 힘있게 밀고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당 여쭤봤으니까 조금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정치권이 화두로 삼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청년 세대. 네.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 구조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세대가 또한 청년 세대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옳건 그르건 이제 공정 화두의 어떤 담지자로 청년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 어느 정당보다도 대한민국 불평등에 대해서 개선 목소리를 했던 진보 정당의 청년 세대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정의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 그러니까 현상. 지금까지 청년 정치를 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애써온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요. 예. 청년 정의당도 저희 당이 가장 탄탄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의석 한 자리 내놓기 싫어하는 기존 정당에 비해서 저희 6석밖에 안 되지만은 청년 비례 할당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열심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많은 또 섭섭한 얘기도 들었지만은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예. 또 청년 기초자산제, 장병 그러니까 병사 월급 인상 이거 다 정의당이 주도한 것입니다. 그 청년들의 그 표심은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양당의 어떤 후보가 자신들이 해온 지금 불평등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는 저와 정의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평상시에는 사실 저희 마이크가 작기 때문에 전달력이 약하지만 대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충분히 우리 청년들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청년 지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담병호 이제 전 의원 만나신 적 있으시죠? 네. 이때 이제 담병호 의원께서 노동 문제 제기에 좀 약했던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반기에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주로 제도 개선 공조에 주력하면서 이제 민생 현안이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공약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노동법을 이제 제시할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중구조도 옛 얘기입니다. 다중구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노동자들 중에는 상위 10% 소득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최극빈 생활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노동운동할 때는 계급 대립으로만 봤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비정규직이 이제 양산되면서 이중구조 문제가 중요한 어떤 의제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중구조가 됐고 이 다중구조는 또 기업의 이제 다중구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또 기업의 어떤 하청 계열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노동 내부의 다중구조의 어떤 연대 방안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층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생각이고 그거는 제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정의당의 한 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의당이 이야기해야 될 그 정치적 화두를 이재명 지사한테 뺏겨버렸다. 이런 말을 정의당 인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동의를 못 하십니까? 그 말은 뭐 다 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 공약이 뭐 정의당하고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럼 그렇지만 말뿐이다. 아니 이미 뭐 요즘에 김 빠진 사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받고 계시고 네. 저도 정말 걱정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해서도 거드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또 최근에 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다들 이게 민주주의 기본법인데 이렇게 가면 되냐 해도 딴 말씀만 하시고 이미 뭐 대통령 되시기도 전에 예. 지금 그 뒷걸음 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네, 보시는 예. 거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현안 진짜를 자주색과 붉은색을 구별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러면 자주색은 이재명 지사고 붉은색은 의원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정치에 진짜 신념을 담아서 영혼을 담은 공약이 있고 그렇죠. 또 전문가들 불러다가 페이퍼 하나 써서 내놓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구별할 이제 힘이 우리 시민들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동산 공약 내놨잖아요. 그건 그러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특히 국민의힘 쪽에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고 그 대량 공급은 투기의 불쏘시개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특히 청년들한테 원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원가에 공급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묻고 싶고요. 예. 또 최재형 씨 같은 분도 뭐 노동개혁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범죄라고 하고 네. 또 윤석열 씨는 120시간 이야기했는데 네. 이렇게 노동개혁과 계약도 구별할 줄 모르는 예.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의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려도 책임을 못 지게 그 특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빨리 국회가 국민의힘부터 결의를 해서 네. 여당까지 총체적인 결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 사실상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희숙 의원뿐만 아니라 예.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그런 의원들은 저는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선굴군 정치를 하는 정치인 줄 아는데 이제 특혜의 냄새가 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의원직 사퇴 여부보다 이제 이번 부동산 투기 이 실체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진즉에 국회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는 절대 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 의결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